그리고 한 가지 저희 진행 앞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사회랑 이렇게 저희랑 작가님이랑 저랑 둘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청중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같이 얘기 나눠가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써야겠다고 이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런 어떤 과정이나 마음을 먹게 된 계기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작년에 서희초등학교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사분이 교실 안에 창고에서 어떤 극단적 선택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일을 겪었는데 저는 그분의 죽음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죽음도 하나의 유언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메시지라고. 그래서 저는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듣고 싶었어요. 그 순간 이 선생님은 이미 없지만 이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오래 살 것 같진 않으니까 이거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과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었던 마음 그런 게 있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은 좀 계기는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좀 진행은 어떻게 됐나요? 왜냐면 이게 17명의 인터뷰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냥 진짜 궁금해서 메일을 넣었어요. 막 얘기 듣고 싶다. 근데 하다 보니까 책을 쓰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고 사실 그거 뭐 출판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메일로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은 이메일로 소통하고 직접적으로 연결 부탁드릴 사람이 있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인터뷰를 하고 글을 쓰면서 그 인터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이매진 출판사 편집자님과 연락이 닿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아닌 시작이었지만 제 취지를 그러니까 인터뷰 요청 메일을 이매진 출판사 편집자님이 보시고 이거 같이 한번 책으로 내보자 이런 얘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업 중에 시작됐습니다. 그 책으로 내는 일이. 그 인터뷰 참여자 17명을 만나는 과정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대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메일로 요청을 드렸어요. 아니면 뭐 과정이랄 거는 뭐 제가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데 듣고 싶다였고 책을 쓴다고 결정이 난 이후부터는 책을 쓰려고 한다. 구체적인 정보는 바꿀 테니까 얘기를 너무 듣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다고 굉장히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취지를. 그리고 중간에 그만하셔도 된다라고 하셔서 실제로 여기에 싫지 못한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쓴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분들의 의중이 어긋나는지 확인하면서 계속 소통을 해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궁금해지는 저도 질적 연구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작가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라고 하면서 메일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얘기들을 보면 사실 얘기들이 타인한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현 정동장애가 있는 어머님도 바깥에서는 그 정동장애가 있는 딸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알고 인터뷰 요청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시골 그 교사분들도 이런 분들도 나오고 이러는데 저는 일단 되게 평상시에 글을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뭐 신문 기사 뭐 아니면 잘 안 읽는 그러니까 1년에 4번 나오는 개간지 같은 것도 읽는데 그런데 보면 각자의 맥락이 있는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메일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요청을 많이 넣었고 그리고 뭐 처음에는 당연히 얘기 듣고 싶다고 했으니까 별다른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점점 진행하면서 글 작업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만남도 있고 하면서 보충이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던 건 아니고요. 편집자님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 얘기는 조금 더 궁금하다 하는 거는 더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처음은 시작은 홀로 시작했지만
할 때는 결국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책이 이제 그 분들을 만나게 된 계기나 이런 내용들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아까 좀 사전에 설명을 잘 해주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 다양한 당사자의 삶에서 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학생 교사 이렇게 생각하면 교사가 권력 관계에서 우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의 인터뷰 안에서는 그 교사분이 여자분이었고, 그 교원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남학생이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권력의 우위 관계가 남녀란 젠더 이슈가 들어오는 순간 그 권력 관계가 바뀌는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사 학생 그냥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사는 권력이 있고 학생은 권력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녀가 들어가는 그 교차성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게 뒤집어지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트라우마나 피해자로서 겪는 경험에서 이제 방공호가 뭐 상대적이었다라던가, 아니면 그 저희 뭐 예를 들어 지원센터는 편향적이면 안 돼, 막 중립적으로 잘 지원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편향적인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편향적인 시선, 편향적으로 바라봐야 돼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상식이 아니라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례도 낯설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작가님의 시선도 저는 낯설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낯설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런 시선들을 자꾸 찾아가시려고 했던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런 거에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상에 나온 TV에 나온 얘기들은 너무 좋은데 제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겪은 얘기는 분명히 저런 얘기가 아닌데 내 얘기라고, 어린이들 얘기라고 나오고 가족 얘기라고 나오는 얘기들은 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람의 관계 안에서는 굉장한 역동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질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찾아다닌 그 낯섦의 이야기는 그냥 사실은 낯선 사람을 찾아다닌 건 아니에요. 아무나 놓고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분 안에서도 다양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듣다 보니까 낯선 얘기가 됐고, 사실 컨셉을 잡을 때는 그냥 처음에는 이혼 가정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다른 얘기가 딸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쓸 때는 뭐 복합적인 얘기가 됐지만 시작은 그렇게 복합적인 시작은 아니었어요. 얘기들이 복합적이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아까 그 개간지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것도 보시고 인터뷰 네네. 요청을 하신 것도 있는데, 보니까 단체나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도 네.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은 좀 어떻게 되셨는지 뭐 궁금해요. 학교 폭력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학교 폭력 그 기관은 한번 거절당했어요. 근데 다시 두드렸죠. 뭐 제가 이런 글을 쓴다고 글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읽어보시고 해도 괜찮다고 해서 충북 영동까지 제가 내려가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거기도 갔고, 그 유기동물보호센터도 사실은 되게 영세한 곳이에요. 근데 그럴 여력이 없지만 저는 메이저 단체 말고 다른 얘기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봉사도 했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지만 봉사한 다음에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했어요. 단체와 만났을 때는 뭐 봉사를 하든 제 경험을 공유하든 하면서, 사실은 그냥 어떤 소재로만 쓰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다가간다. 물론 이것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책을 안 읽으신 분들한테 스포가 될 수 있지만 네네. 그 책에서 보니까 시각장애인 선생님들을 돌봄하시는 그 경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라는 당사자 같은 위치잖아요. 네네. 거기는 또 약간 어떻게 가시게 됐는지. 거기는 그것도 장교조, 장애인 교원 노조도 사실 제가 관심이 있었던 집단이었는데, 그 연락을 타다가 그 회장님 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 위원장님이랑 연락이 닿는데 인터뷰를 요청드렸어요. 사실은 그분을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한번 오시라는 거예요. 뭐지? 갔더니 갑자기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시작하면서 밤까지 저녁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녁 먹으면서 또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봉사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몸이 다양한데, 이 몸이 다양하면 경험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그 선생님들한테 소개하실 때 책에 나올 수도 있으니 뭐 이분이 보고 가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넉넉하게 보고 충분히 썼어요. 정말 많은 노력들이 읽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사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런 느낌이 양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노력 같기도 하고 나도 나를 찾고 싶고 약간 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작가님이 좀 노력을 해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인터뷰를 하실 때 보면은 저도 이제 주로 질적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 이거보다는 이 책은 이제 개인을 좀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부모 이렇게 하면 제가 마치 글을 썼을 때 그 한부모나 한부모 자녀라는 어떤 정체성이나 그 살아온 맥락을 너무 대표해서 쓰고 있다는 그 압도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중에 하나의 일부잖아요. 그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 안에 그래서 되게 간주간성이라고 해서 제가 쓰는 글을 독자들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의견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작가님 에필로그에도 좀 그런 내용들이 있기도 해서 혹시 이제 책을 통해서 좀 글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쓸 때 느낌, 좀 약간 어려움, 고민 이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일단 첫 번째는 무서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자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 얘기를 써도 되나? 사실 중간에 포기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 지웠고요. 이거 도저히 제가 대신 말할 수 없는 거다라는 어떤 공포가 있었는데 그리고 딜레마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있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게 의견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여질까봐 라고 제가 문장을 썼는데 이건 그냥 인터뷰어의 의견일 뿐이거든요. 그분 어떤 진실도 아니고 그분의 삶의 이야기지 어떤 진리가 아닌데 이게 마치 상식처럼 아 그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말할까봐 그래서 무서웠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쓴 이유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가 너무 없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 어떤 고집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딜레마는 어쨌든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무섭고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썼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항상 그런 좀 쓸 때마다 단어나 제가 쓰는 그 사람들의 삶의 그 감각을 내가 단어나 한 줄의 문장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압박이 있고 사실 연구 초반에는 조금 분노로 썼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당하니까 이걸 너무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의 그 상황을 자꾸 너무 평평하게 다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럴 거야. 이렇게 힘들었지. 너도 힘드니까 나도 힘들고 우리 모두 다 힘들어. 이렇게 이제 쓰고 그러니까 사회가 바꿔. 약간 이렇게 자꾸 쓰게 되는 그런 저는 마음의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노에서 지금 이제 승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가님 개인을 안에서는 좀 어떤 감정적인 요동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 들었을 때 아니면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좀 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진심을 듣고 싶다 네, 네. 했지만 또 공포도 있었다가 네, 네. 다시 그래도 필요해서 다시 네. 또 써야 된다고 네, 네.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써야겠다고 했을 때는 좀 이렇게 자기 마음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었던 어떤 그런 좀 원동력 같은 거요? 원동력 같은 거는 어떤 거였을까요? 이미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너무 약간 황홀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이렇게 충분하게 값질 쓰고 있겠구나. 그럼 제가 그 원동력으로 잘 써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사실 핑계예요. 써놓고서 뒤에 아 무서웠다 이렇게 쓰는 잘 핑계인데요. 쓸 거면 잘 쓰고 싶었어요. 이 얘기를 충분히 제가 느낀 혼란스러움까지 드러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잘 쓰고 싶다는 그 원동력 하나로 정말 열심히 썼어요. 네. 그럼 이제 좀 다 쓰시고 나니까 어떤 좀 의미로 다 정리가 되셨어요? 사실 이게 막 대중적으로 엄청 막 히트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어떤 드린 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 데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이 상품이니까 많이 팔려야 된다. 이건 사실 제 입장은 아니고요. 그 출판사 입장이고 저는 한 분이라도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으면 전 좋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면, 그러니까 그런 아주 적지만 긍정적인 반응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앞에 이제 의미나 이런 좀 내용이나 제가 상황들을 약간 구체적으로 여쭤봤던 거에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좀 내용들을 질문 드리려면 네, 이런 상황들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좀 꼼꼼하게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좀 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은 전체적으로 5부, 5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부는 다인칭 아픔, 2부는 엄마, 그다음에 3부는 다른 몸들, 4부는 얽힘, 5부는 돌봄 일지 이렇게 이제 5부가 있고 안에 이제 소장이 있어가지고 그게 17장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그 소제목을 달게 된 방식은 어떠셨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정말 제가 달고 싶었지만 편집자님께서 달아주신 거예요. 근데 편집자님이 정말 경력이 많고 제가 정말 사실은 이 이매진 출판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실 여기도 썼지만 조기현 작가님이라고 있어요. 영케어러라고 청년 돌봄 그분에 대한 글도 있고 친족 성폭력 피해 여성이 쓴 글도 낸 출판사라서 저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그분이 짜주셨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게 약간 편집 숨겨진 이저자가 있었던 것으로 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소제목이 되게 단어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쓰셨지?라고 생각을 제목은 했었거든요. 제가 썼어요. 순서나 이게 네. 이렇게 짜는데 부 제목을 뭘로 할까? 그건 제가 짰는데 구성 자체는 편집자님이 해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소제목은 그러면 주로 인터뷰에서 그냥 발췌하셔가지고 네네. 제목을 많이 짜신 썼는데 거죠? 네. 조금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신 건 넣었어요. 사실은 이저자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많은 글들이 다 이저자들이 있습니다. 원래 혼자 쓰는 글이 보통 없거든요. 네, 그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사회가 그러니까 뭔가 약함을 드러내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점점 내 맥락을 타인한테 안전기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타 개인이 그런 것들을 고통으로 겪고 있고 실제적으로 계속 자기의 아픔을 가리거나 아니면 숨기거나 이제 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몇 명한테만 사실 소수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러는 이제 이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당사자 단체보다 보니까 좀 당사자들이 모여서 사실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겠고 모여야 되는데 지금 사회 자체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움츠러들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내 탓인 것 같고 뭔가 이게 아니면 우리 가족 탓인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거를 극복하고 그래도 내가 같이 모여서 어떻게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사회적 나로 탈바꿈을 하는 거죠. 그런 좀 방법이나 아니면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약간 뭐 옛날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의식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삶이라는 게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의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폭력을 당했어도 그 폭력을 이해하는 방식이 내 삶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나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저는 뭐 꾸준히 되돌아보는 작업을 했어요. 막 책도 읽고 내 경험을 생각해보고 그래서 뭐 피해자 얘기나 이런 제가 쓴 책 같은 게 그래도 유의미하다는 건 내가 겪은 일들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런 책을 썼지만 이런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자원으로 삼을 수 있는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노력해야 된다. 본인이. 네, 그렇다는 거죠. 맞아요. 그 본인이 좀 노력하기도 하고 저는 좀 그런 좀 누군가한테 얘기해 주신 대로 사이렌과 비상구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의 고통과 맥락을 얘기해도 괜찮은 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네, 같이 하면 사회적 나가 많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여기에 이제 많은 활동가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 이제 연구자로서 항상 활동가분들 보면 좀 천망이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실은 하지? 그러니까 글을 쓰는 정도밖에 저희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고 사실 진짜로 이런 어떤 것들을 개진하고 뭐 교섭하고 이런 건 다 활동가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조직화하고 의식화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작가님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가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 대단해 보였다. 근데 대의와 취지의 공감에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소심한 나하고는 그 좀 대비된다. 그래서 그
활동가로 근데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삶에서 그걸 분리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게 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저도 이런 느낌이 항상 있었거든요. 내가 활동가일까? 연구자일까? 근데 또 활동가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하기가. 근데 또 항상 국장님하고 저희가 국장님을 많이 보지만 국장님은 너무 이렇게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계속 또 해 나가시고 막 지치지 않고 해 나가시는 이 모습이 있는데 그 어디까지가 조금 활동가의 역할이고 우리랑 다르다고 네, 좀 생각이 드세요? 저는 활동가 분 일단 굉장히 존경 리스펙하고요. 활동가의 몫이 어디까지일까? 저는 생각을 해봐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냥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원 당사자의 선택 직전까지, 그러니까 어떤 소스만 제공하는 정도가 몫일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활동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좀 궁금하네요. 어떠세요? 그 어디까지가 그 활동가의 몫일까요? 저희는 네. 저희끼리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진짜 유미수 국장님이 오셔야지 아마 이 얘기가 더 개진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저희 이제 오늘도 이제 활동가님들도 계시고 해서 아마 이제 선생님들 생각을 저도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걸까,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걸까,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걸까, 사실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아마도 그게 같이 있지 않을까 이제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정말로 가졌던 그 통찰력 하나는 편향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를 편안하게 해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은 한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미혼모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편향적이죠. 근데 그 편향성이 없다면은 이 일을 할 수도 없고 이 일을 지속할 수는 더군다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대표님? 네네,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는 어쨌든 그 좌나 우나 뭐 치우치지 않고 뭐 공정하고 뭐 가운데 있어야 돼 이런 말들이 저희한테는 사실은 좀 뭐랄까 너무 그 과도한 말이고 저희한테는 필요 없다라는 생각 항상 해요. 그러니까 한쪽이 치우치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 없다라는 게 제가 늘 느꼈던 말인데 그 말을 이 책에서 찾은 것 같아요. 활동가분들이 이미 다 역할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얘기를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편향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항상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내가 뭔가 방 안에서 글만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왜 이런 실제적으로 나가서 같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작가님도 좀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혹시 왜 나하고 좀 대단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진 않고 그걸 뭐라 하지? 왜 대비된다고 생각했을까? 네, 이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글이라는 게 저는 늘 생각하지만 2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쓰는 사람이지 당시에는 저는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건 되돌아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글 쓰는 일은 두 번째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가장 먼저 아무것도 뭔지 모를 때 현장에 나가서 일을 벌이는 분들은 활동가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분들이 감히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뭐 숭앙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선택들과 경험들이 저는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정말 배우고 싶은 측면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몸으로 체화된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아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누적된 그런 일들이 전 너무 대단해 보였기 때문에 문장은 짧지만 늘 그렇게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확보한 자료들 제 2년 전 연구를 하다 좀 못했는데 일본에서 당사자와 연구자, 활동가 사이의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한부모라는 정체성 때문에 같이 모이긴 했지만 미혼모라는 정체성 때문에 같이 모이긴 했지만 실제로 이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같이 정립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개선해 나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거를 좀 글로 담아내는 방식은 각각 다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학문적으로 연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그런 부분이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좀 다뤄지지 못했던 지점들이 있고 그냥 활동가는 활동가고 뭐 활동가 분들이 그냥 요청하면은 연구 자료 좀 만들어드리고 이게 이제 지금은 다였는데 우리가 좀 공통 담론은 그런 부분에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이런 네 좀 질문을 드려봤었고요. 그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당동 더하기 25를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20년 조은 교수님이 20몇 년간 그 사당동의 그 빈곤한 가족들을 세대를 통해서 이제 다 그 인터뷰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해석한 책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책을 저는 그냥 이렇게 주르륵 읽었거든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냥 읽었는데 이제 그 작가님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가난했고 빌라 반지하 살았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친구 그런 게 이제 사당동 더하기를 그냥 저처럼 주르륵 읽지 않는 감수성을 키웠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빈곤 그 대상자 그러니까 인터뷰 대상자 분이겠죠. 그분이 이제 지금 일자리 잃으면 사흘을 놀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연구자는 3개월은 놀아야 한다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그냥 사흘은 놀아야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무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흘을 또 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놀면 당장 우리 가족과 내 그 식구들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 그 연구자한테는 한 석 달은 놀아도 되는 어떤 기간처럼 읽히는 거죠. 뭐 실업급여도 있고 이러니까 잘 정책돼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 사진에 대해서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가족 사진에 대해서도 가족 사진 왜 안 찍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목한데 가족 사진 왜 안 찍으세요?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인터뷰 참여하신 분들은 가난하게 산 경험 기념이 될 일이 아니니까 나는 가족 사진을 찍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민감성, 그러니까 사당동 더하기 24나 25에서 인터뷰 참여자분들을 썼던 그 조은 교수님과의 해석 내용과 다른 이제 작가님만의 어떤 시선이나 그게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이한 해석을 좀 어떻게 발견하고 쓰시게 됐는지. 네, 뭐 제가 KBS에서 여성 홈리스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늘 그렇지만 사회에서 배제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말투도 그렇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사회를 놀아야 된다. 이게 제가 알기론 영상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이 사당동 더하기를. 근데 대학원생이 자막을 쓰는 거예요. 그 내 말을 듣고 사회를 놀면 안 돼요. 이거를 이렇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 이해한 상황이죠. 저는 근데 그게 단순히 언어 구조 이게 아니라 경험의 차이가 다르게 봤다고 막 들리게 했다고 했고 생각했고 이걸 조은 교수님이 책에서 썼어요. 그 계급 언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아마도 여기 뭐 미혼모 분이나 어떤 청소년 미혼모를 지원하다 보면 무슨 말이지? 이런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면 뭐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뭐 결혼 이주 여성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분명히 정확한 한국말로 해도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그런 언어 차이가 그 위치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 경험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되게 민감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좋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런 언어가 다르다는 게 너무 드러나가지고 빈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다르게 듣다 보니까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삶이 그렇게 돼서 저도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내가 말했는데 다르게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오해들이.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 얘기를 좀 해주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한부모나 뭔가 미혼모라서의 그 가족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이나 그런 언어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저는 어떤 계층이나 계급이 우리의 어떤 위치성을 계속 이 사회 안에서 결정짓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런 작가님 글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그런 크기인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집은 되게 30몇 평? 이게 저희의 보편적인 평수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네. 근데 저희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그런지 몰랐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네. 집이랑 방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들이 네, 좀 그런 위치성을 파악하는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얘기를 좀 한부모랑 미혼모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기현 작가님 중간에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미혼모나 한부모들도 계속 돌봄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새 뭐 그 조현정 동장에 그러니까 지닌 딸을 돌보는 어머님도 그만 돌보고 싶어도 내 딸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고, 그다음에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님도 돌보고 싶을 때 좀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물론 다른 이제 가족들이 도와줘 조금 쉬시긴 하지만 온전하게 자기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공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힘들 때는 쉬고 원하면 안 하는 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미혼모나 한부모들도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계속 혼자 돌봐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든 뭐 정서적으로든 아니면 시간적으로든 그러기 때문에 하는데, 좀 이런 어떤 돌봄, 그러니까 너무 끊임없는 과중한 돌봄, 이걸 좀 멈출 수 있는 대안 같은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인데 이건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돌봄 마일리지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마치 헌혈처럼 내가 헌혈을 하면 헌혈증으로 헌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돌봄을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적립해 놓는 거예요, 돌봄을 하면서. 근데 물론 이 가족 내 돌봄은 사실 아이라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가족 밖 돌봄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사람들이 미혼모나 뭐 두부모나 한부모나 이런 부모를 그렇게 크게 여기는 이유는 사실 가족이 유일한 돌봄의 플랫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벗어난 다양한 돌봄의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법을 찾아보니까 2026년에 돌봄 통합 지원법이 시행된대요. 그게 뭐냐면 뭐 노쇠가 있는 분이나 장애가 있는 분은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돌봄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 이게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만 확보가 잘 된다면 가정으로 돌봄이 들어올 수 있는, 뭐 가정이란 표현이 아니더라도 집 혹은 방 안으로 돌봄이 들어올 수 있는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재작년에 그 오진마 국장, 재작년인가 아무튼 몇 년 전에 그 신문영 선생님하고 그 오진마 국장님하고도 저희 왜 한부모 내 가족 돌봄 그런 지원 사업을 신문영 선생님 지원하에서 저희가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열심히 매뉴얼을 한번 짰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조금 계속 정기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네요. 그리고 요런 게 이제 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부모들은 사실 지금 한부모 가족 정책에서는 거의 배제되는 조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있긴 있지만 특히 그 한부모 가족 정책이 주로 이제 한부모나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부모면은 이제 이 정책적 재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여가부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아무튼 네, 거기 이제 정책을 위반하시거나 실행하시는 분들은, 이 청소년 부모들은 이 정책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그 상상력 부재에 따라서 사람들이 배제되는 현상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혹시 이런 좀 상상력 부재 상황들을 좀 더 보신 거가 있나요? 뭐 전 학교에 있으니까 뭐 그냥 접근성 차원에서 보자면 뭐 졸업식을 하잖아요. 근데 뭐 수어 통역이나 문자 통역 없어요. 그럼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싱글맘이라서 일을 해요. 근데 방송을 안 하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와서 자녀의 졸업을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떤 하나 걸러진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상상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신청지였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에도 제가 인터뷰한 거에도 수어통역센터가 지역마다 있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있더라고요. 시마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있고, 신청을 하면 나와서 도와줄 수 있는 식의 어떤, 이것도 역시 시도인데 그런 시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상상력을 다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가정하고 이제 기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뭐가 필요하세요 물어보면 해주실 말씀 되게 많으실 거예요. 필요한 분들이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상담하러 올 때 뭐 통역을 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미혼모나 청소년 부모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주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사자한테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너무 당사자 빠지고 그 대리 지원 단체만 열심히 분투하는 모습이라서,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니즈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력 부재들을 좀 어떻게 같이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으면 어떻게든 당사자한테 그걸 접속하고 연결하려는 우리의 어떤 시도들이 그렇게 무의미하지는 않게 되고 그런 연결과 접속을 계속하면 좀 이런 상상력 부재들이 좀 메꿔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봅니다. 네, 좀 주제를 계속 제가 너무 많이 바꿔서 좀 죄송하긴 한데 바꾸면서 계속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말하는 게 정말 요새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겪은 피해가 진짜 내가 피해가 맞나도 쉽고 내 탓하기도 쉽고 사실 저 사람한테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 우리나라 사회는 보통 이러잖아요. 아 그런 거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정말 궁금증에 그냥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전락하고 끝나버린다던가 이런 차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계속 저는 이제 고민이 드는 지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고통과 피해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뭔가 그 정책적인 어떤 사회적인 공론장 시스템의 주류로 가려면 자꾸 피해자성을 드러내고 입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전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부모랑 미혼모는 당연히 객관적 지표로 되게 어려운 집단이 맞아요. 아동 빈곤율도 일반 부모에 비해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높은 그런 굉장히 그런 집단은 맞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정책이 개진하고 그럴 때 그 정책 위반자나 실행자들이 그래 니네 얼마나 힘든지 한번 얘기해봐라. 아주 그러면은 내가 뭐 대책 만들어 줄게. 이런 프레임 안에서 그러니까 어디 한번 얘기해봐. 내가 그러니까 뭔가 이해는 아니야. 하지만 정책적 지원과 서비스는 지원해 줄게. 이런 식의 어떤 태도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좀 약간 이게 드러내는 게 맞나? 막 이런 좀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쟤들의 이익을 위해서 드러내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아픔이나 피해자성을 드러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건지. 저는 일단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게 저는 경계하는 거는 내 피해가 크니까 내 피해를 들어줘 같은 약간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오직 난 피해자야. 사실은 왜 저는 피해자보다도 피해가 왜 발생했는지 어떤 구조에서 발생했는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 부모들은 왜 원부모나 원가정한테서 멀어지는지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베이비박스에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도 볼 수 있게 다양한 피해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인 피해 막 스펙타클로 삼는 막 엄청나게 과도한 피해가 아니라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피해가 아니더라도 어떤 세상을 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가 저는 드러나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부적절하지만 약한 피해, 큰 피해, 심한 피해, 오래된 피해 다양한 피해들이 드러나서 피해를 사람들이 조망할 수 있게 물론 이거는 피해자의 몫은 아닙니다. 감추고 싶으면 감출 수도 있고 피해를 겪어도 별거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사회에서는 피해가 단일하지 않다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피해가 많이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피해자가 원한다면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드러나는 방식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정책 위반자나 실행자 아니면 일반 시민한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당사자보다 그냥 물론 그 구분이 사실은 애매하지만 전 인식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엊그저께 딥페이크 같은 이런 예들도 사실은 전 그전부터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꼭 이런 식으로 사건화돼야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피해는 유수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피해들이 법이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이런 일이 계속 유지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인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가 만연하고 고쳐야 될 문제다. 그러면 이제 정책이 따라오겠죠. 네. 계속 여러 네. 개를 드러내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좀 네, 더 네. 인정과 공감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정책적 지원 뒤쪽으로 네, 네. 따라오는 전 그럴 방식으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픔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지금 얘기 드린 거는 외부와 당사자 단체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저희 내부 안에서도 이제 계속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는 당사자기는 하지만 당사자 또 활동가들은 당사자를 지원하는 사람이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제가 당사자 단체 활동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한 2018년도부터 계속 접속을 해서 이 과정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이제 이게 많이 이렇게 막 찢어졌다가 붙었다가 이렇게 요 역동이 있어요. 단체들끼리. 근데 이게 이제
다 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 아픔과 고통이 각각 다르신데 근데 이제 어떤 단체는 뭐 소득 지원, 뭐 어떤 단체는 임출산 관련 지원, 뭐 어떤 단체는 요새 또 보호출산제 관련해서 이슈가 워낙 높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뭐 저번 포럼 자체가 아예 그 보호출산제 관련해서 이번 그걸 좀 개선하자는 얘기였고 사실 그 구조가 좀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네 그 보호출산제는 어쨌든 얘기가 또 됐고 그 또 어떤 단체는 또 당사자 정체성의 인정을 좀 바라는 지점 이런 걸 주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다 보면 사실 하나의 지향을 바라는 것 같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부모 미혼모가 조금 더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주창하는 게 서로 각각 다르니까 연대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과도한 표현일 수 있지만 파편화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찢어지거든요. 이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꼭 그 피해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꼭 이제 또 이게 주창을 하고 서로 인정받으면 모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연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이거는 진짜 네. 너무 어려워요. 저는 사실 연대 좀 회의적이거든요. 저는 언제 회의적이었냐면 그 속칭 위안부 운동의 안에서 너무 심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갈등 전에도 저는 팔로우업을 해봐도 이건 좀 그러니까 어떤 특권화된 집단이 안에 있고 그걸로 분투하는 어떤 협상을 넘어선 어떤 전쟁에 가까운 상황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꼭 그런 집단뿐만 아니라 집단 안에서 연대를 한다는 게 저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이것도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실무자분들은 어떤 걸 연대라고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만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회의 외부자 입장에서는 연대자가 너무 권한을 갖게 되면 또 비대해지면 또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실무자분들은 연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아니면 생각 안 하시는지. 미혼모들이 그러니까 좀 존재를 드러내고 이렇게 권리를 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한 게 한 2010년도 그 좀 전인데 저희는 출발부터 해외 입양인들과 연대 속에서 저희는 출발을 했어요. 해외 입양인들이 와서 아이를 입양 보내지 말고 엄마들이 키워주세요.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고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해줬고 그래서 그 미혼모들이 이제 우리가 키워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싱글맘의 날이라는 그런 행사를 계속 했는데 그 이제 출발이 원래 입양의 날이 5월 11일이에요. 근데 입양보다는 그 엄마가 원가족이 키울 수 있는 권리가 우선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해외 입양인들이 먼저 제안을 해줬어요. 우리 같이 하자고. 어쩌면 해외 입양인들의 자기들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입양인들한테 정말 절박하고 급한 건 자기 가족을 찾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단 이렇게 조금 주춤하면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게 그거를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싱글맘의 날을 행사를 해서 저희가 국제 컨퍼런스하고 캠페인하고 그 활동을 9번 동안 9년 동안 하고 나니까 이제 국가에서 그래 원가족이 더 우선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5월 11일보다 하루 먼저인 5월 11일 국가의 산부모 가족의 날로 만들어주면서 저희가 이제 어떤 날을 가지고는 이제 접었는데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그 연대에 대해서 되게 좋은 성공 사례를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이제 미혼모와 또 그 어떤 그 약간 고아라는 표현보다 약간 그러니까 부모님 없는 아이들 요런 분들과의 약간 연대 요런 게 이제 잘 되고 계신다. 그럴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는 활동가가 아니니까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구체적인 좀 그 연대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읽히시기도 하고 또 요새 좀 그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들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뭔가 계속 각자 일이 너무 바빠지고 뭔가 이렇게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연대가 참 어렵구나. 왜냐면은
뭔가 막 내 거를 하기도 너무 바쁘고 급급하니까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연대 좀 회의적이라는 느낌이 저도 가끔씩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 마음을 좀 바꾸고 또 연대를 해보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연대 하시다 보면 또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평화롭게 좀 조정해 나가면 좋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 실제적으로 그 장애인 단체에서도 이런 당사자 단체끼리의 그 연대나 갈등 문제가 서로 자기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선례들을 보면서 우리 한부모나 미혼모 단체들도 좀 이렇게 건강하고 좀 그 파워풀한 방식으로 사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대나 아니면 힘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좀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다양한 가족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면은 이제 다양한 가족을 보통 상상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어떤 이제 그 어떤 좀 그런 어떤 그 정상이라고 하는 가족의 그 형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 어떤 가족 규범의 그런 분위기도 되게 강하고 이렇긴 한데 뭐 한부모라도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미묘하게 다 결국 배제되고 차별되고 이러는데 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현장에서 좀 보시거나 이럴 때. 사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의 보호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알게 돼요. 뭐 결혼 이주 여성 보호자분도 볼 때도 있고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볼 때도 있는데 느끼는 건 여전히 사회가 좀 공익광고 수준인 것 같아요. 뭐 한부모라도 괜찮아라고 하지만 뭐 자녀들이 결혼할 땐 양친이 없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불만이었는데 아니면 뭐 다문화 가정 하면 당연히 빈곤을 먼저 떠올린다든지 사실 미국인들끼리 결혼해도 다문화 가정인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개념을 좀 흔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게 흔들고 싶었고 다양한 결합들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껴서 네 저는 좀 허공에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가족 아니더라도 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동거 가족이더라도 뭐 여성들끼리 뭐 노후를 같이 하는 가족이더라도 다양한 가족이 좀 보편이 된다면 지금처럼 어떤 가족 규범으로 사람을 다르게 보고 이런 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 단체에서 하는 활동들이 그래서 미혼모나 제가 썼지만 미혼모의 가정 그 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족 정상이라고 받아들일지를 신문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느껴져서 되게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정말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이번 포럼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어쨌든 이제 지금 정책이나 전 또 솔직히 사회복지학 전공이라 복지정책 이런 거를 주로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그 가족 유형이 다양하거나 가족 확본이 다양한 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 저렇게 되게 민감하고 무감하게 가는 방식으로 그냥 현금성 지원과 서비스 지원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저희 사회복지학자들이 배우는 거는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 좀 이렇게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과정이나 담론을 우리가 같이 구성해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복지 정책에 대한 균열을 좀 내고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포럼이 좀 초반에 그런 작업들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의미를 좀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해 주셨는데 다문화 가족은 이제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가족 확보는 다양하고 다양성이 있고 알겠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실에 이제 아이가 2명 있는데 어떤 아이는 일반 부모 그러니까 양부모가 있는 가족이고 어떤 아이는 한부모나 미혼모의 가족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유독 더 뭔가 약간 교실에서 튀는 행동 그리고 막 뭔가 불편한 행동을 할 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사실은 보이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보는 게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실제로 그게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인이어서 나쁘다 이게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자기 표현을 과격하게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한 사람의 문제가 사람의 탓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저는 왜 그런지를 파악하고 싶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막 금쪽이 이러면서 막 배제를 하잖아요. 낙인을 찍죠.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그 역시 또 역질문인데 그 지원하시다 보면 아 이건 진짜 지원받는 사람 태도가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뭔가 너무나 비협조적이거나 너무나 체리 피킹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으로 딱 쏙 빼먹는 듯한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솔직히 좀 이거는 좀 인간적으로 지원하지만 인간적으로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지점들이 있으셨나요? 활동하시면서? 네, 저는 이제 네네 맞습니다, 작가님. 저는 사실 되게 새내기고요. 아직 활동을 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요. 작년 10월서부터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는 유모 엄마들은 이제 처음에는 저랑 같은 상황에서 이해하는 같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접했는데 이렇게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매일매일 좀 이렇게 지원도 많고 이렇게 배려해주는 상황도 많은데 여기서 본인만 조금 노력하면 충분히 예상될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사실 많아요. 네. 근데 또 돌아보면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자꾸 좀 이해하는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 중이고요. 좀 이제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 자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님 또 그 부모님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렇게 단순한 한 가지 지원이나 어떤 한 가지 시각으로 이렇게 뭔가 해결되기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정말 좋은 마음에 이제 뭔가 사회적인 사람들 이제 처음 보잖아. 나랑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막 만났는데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이제 이 같은 얘기를 막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막 만났는데 만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기가 막 쫙쫙 빨리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또 그 선생님 말씀해주신 대로 계속 그래도 한번 이해해봐야지 이렇게. 네. 듣다 보니까 사실 과정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해결이라든지 결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수하게 이게 돌봄이나 뭐 누군가를 케어한다는 일 자체가 과정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 가고 있지 우리가 지금 약간 이런 정도의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좀 약간 저희 이제 제가 질문 드릴 거는 거의 정리가 많이 되곤 있는데 이제 내용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고 플로어로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작가님 글에 마지막에 그런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무서움을 극복하고 싶었다고 나를 극복하고 싶었다고 그리고 돌봄일지를 쓰신 걸 보니까 그 시각장애인 교사님들에 대한 어떤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보니까 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지지할 수 있는 나까지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어떤 나로 거듭나시고 싶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돌봄을 보면서 그리고 삶을 살면서 진행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이야기가 늘 펼쳐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각본이 아니고 각본은 외부에 있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되게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관계. 그래서 저는 그런 관계들에 관심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부모님들한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부모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해서 했는데 제가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은 이혼 자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든 생각인데 이혼 자녀를 부르는 제대로 된 이름도 없어요. 사실 보니까 부모 이혼 자녀? 이혼 자녀? 이혼은 내가 한 게 아닌데 이혼 자녀? 이상하잖아요. 부모 이혼 후 남겨진 자녀?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하는 호칭이 없다는 게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없진 않거든요. 제가 30대인데 30대도 있으면 40대도 있고 50대도 있는데 저는 그런 어떤 부모 이혼 자녀, 부모가 이혼한 경험을 한 자녀는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그들의 서사가 굉장히 궁금했고 더 관심을 쏟고 싶고 뭔가 작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제가 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싶은데 어떤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삶의 배경이 아니라 결혼을 한다든지 누군가 돌본다든지 양육을 할 때 그 사건 다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랑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이해하는 게 어떤 의미로는 돌볼 때 혹은 내가 받지 못한 부모 역할을 할 때 아니면 저처럼 사회적으로 어떤 누군가를 케어한다거나 가르치는 역할을 할 때 다르게 쓰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식이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너무 좋은 생각이시고 저도 계속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작년 몇 년 전에인지를 자꾸 계속 까먹는데 그때 무슨 인천 쪽에서 한부모 자녀분들을 모여서 저희가 한번 포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30대도 있었고 20대 후반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주로 어렸을 때까지 말을 잘 못하다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한부모였든 아니면 미혼모였든 그런 가정의 자녀였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근데 뭔가 그러니까 참아야 되니까 엄마한테 말을 못하니까 엄마는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말을 못하다가 20대나 이제 20대 한 중반이 되면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갑자기 빵 터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꾹꾹꾹꾹 참다가 자기 욕구를 참다가 우리 엄마의 상황, 그다음에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거 이게 다 보이니까 그러다가 뭐 관계를 막 미친 듯이 한다거나 아니면 많이 막 울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다들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첫 번째가 그런 게 좀 한부모 자녀들이 그래도 우리가 공통서사를 그러니까 한부모 자녀들은 사실 저희는 오늘 정체성을 드러냈지만 자기 정체성을 그분들도 그 얘기했거든요. 정체성 드러내기 싫다고. 왜냐면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힘들고 막 이러니까 그랬는데 다들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제가 힘들었던 자녀로서의 되게 힘들었던 거는 사람에 대한 신뢰 관계를 얻는 방식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불안정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안정적으로 잘 얘기를 해줄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하면 되고 저 사람이 원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서로 신뢰를 쌓으면 되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계속 거리두기하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런 거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제 얘기를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정도로는 좀 돼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 진행자님 말 듣고 생각난 건데 적어도 이 한부모에서 갑자기 프로가 한부모 자녀로 됐는데 사실 한부모 자녀 어쨌든 뭐 한부모 자녀라고 할게요. 한부모 자녀가 말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지위가 마련될 때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 세상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불안할까? 똑같은 말이에요. 드러냈을 때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왜 위험한지, 무엇을 위험하다고 느끼는지 여전히 듣고 싶고 들을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그럼 작가님 마지막 말씀 듣고 저희 완료하는 걸로 할까요? 네, 너무 황송하게도 이 정말 졸고를 읽어주시고 와주셔서 질문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를 이해하고 싶어서 만났는데 사실은 이게 저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본인을 혹은 본인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됐다면 저로서는 족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출판사 사장님. 네. 근데 뭐 사실은 농담이고요. 이게 뭐 판매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 저는 늘 사실 좋아요. 그러니까 팔리는 글 혹은 잘 되는 글보다도 그냥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들어가는 글이라면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목적으로 죄송하지만 썼습니다. 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많은 화두를 담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